만점의 소원을 이뤄주는 시간. 안녕하세요. 화학의 요정 진이 김진입니다. 선생님이 저번 강의 끝날 때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했어요. 작심삼일 뭔지 다 알죠? 우리가 마음먹은 일이 3일을 가지 못한다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쓰는 사자성어인데요. 우리가 이제 새해가 오면은 새해 목표를 세우죠. 근데 그 목표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또 뭐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면은 우리 막 다이어리 사고 학습 플래너 사서 열심히 막 계획을 해요. 근데 보면 항상 3월 달에만 스케줄이 빡빡하고 그 뒤에는 쓰지를 않죠. 그다음에 뭐 방학이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방학 계획을 굉장히 원대하게 세워놓는데 사실 그 방학 계획 세운 것만큼 제대로 방학 계획을 실행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작심삼일이면은 그 마음 먹은 것을 3일마다 한 번씩 반복해서 계속 마음을 먹다 보면은 우리가 좀 더 그 목표 세운 바를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 강의를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서 나는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그거를 극복을 했었나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 때 아니면 뭐 수험 생활을 했을 때 선생님은 자기 전에 항상 한 5분 정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거죠. 내가 오늘 조금 계획한 대로 못한 것들이 있었다면 반성을 하기도 하고 내가 잘한 게 있었다면 나를 칭찬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는 미래를 좀 상상을 해봤어요. 짧게는 내가 이 공부를 끝나고 나서 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 성적표를 받았을 때 나의 성적 향상을 보고 내가 기뻐할 모습을 상상해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내가 수능을 마치고 나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 대학 생활들을 뭐 꿈꿔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20대 아니면 30대 나의 먼 미래 40대의 미래까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상상을 하면은 뭔가 의욕이 넘치게 되더라고요. 나의 이 밝은 미래를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제 잠을 자고 나서 내일 아침 일어나겠죠? 일어났을 때 내가 내일은 이 하루를 또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하루를 어떻게 또 알차게 보낼 것인가 그런 것들을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밥을 먹고 뭐 학교에 가서 이만큼 공부를 하고 뭐 학교길에는 뭐 뭘 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루마다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7강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17강은 2단원의 마지막 내용 마지막 개념이 들어갑니다. 바로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자, 선생님이 주기적 성질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세 가지가 있다. 유효액전화, 원자반지름,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 이 셋들을 우리가 흔히 주기적인 성질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원자반지름은 용어만 봐도 대충 어떤 내용인지 예상이 가능하죠. 원자의 반지름, 이거 수학 시간에도 반지름 이런 거 많이 배우잖아요. 자, 그런데 유효액전화, 이온화 에너지라는 이 용어들은 좀 생소할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와서 처음 배우는 과학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단어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거냐면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주기적인 성질이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정의를 해볼 거예요. 정확한 정의, 아주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주기적인 성질이라고 했습니다. 주기성, 주기적인 성질. 뭐죠? 규칙적인 성질을 띠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주기율표를 활용을 해서 이 주기율표상에 있는 원자들이 갖고 있는 이 유효액전화부터 이온화 에너지와라는 이 주기적인 성질이 어떻게 규칙적으로 변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이 주기성을 파악할 때는 여러분 기억해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자들의 이 유효액전화, 원자반지름, 이온화 에너지들을 비교할 거예요. 어떤 원자가 이 값이 큰지 작은지, 뭐 어떤 원자가 이 값이 뭐 같은지 작은지 이런 식으로 크기를 비교할 거거든요. 자, 근데 비교를 할 때는 보통 같은 주기에 있는 원자들끼리 비교를 합니다.
자, 이주기 원자들끼리 봤을 때 이 값들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그 주기성, 규칙성을 파악할 거고요. 또 같은 주기끼리 비교하면 또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같은 조끼리, 1조끼리 비교하거나 뭐 2조끼리 비교하거나 뭐 17족 원소의 이 값들을 비교하거나 그래서 일정하게 같은 족 원소들의 이 값들을 비교했을 때 뭐 이게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이러한 주기적인 성질을 알아보겠다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개념 확실히 정리했고 주기성 파악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들의 그래프를 볼 거예요. 그래프. 자, 보통 우리가 문제에는 이 그래프가 자료값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그래프를 분석해서 주기성을 묻는 보기 문항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프를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그래프를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각각의 그래프를 보면서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이렇게 3단계로 정리를 할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 먼저 유효액 전하가 무엇인가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 교재를 핍시다. 자, 교재 몇 페이지죠? 교재 피면은 119페이지죠? 자, 거기에 지금 유효액 전하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맨 처음에 나오는 주기적인 성질인데 일단 유효액 전하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개념을 정의해야 되겠죠? 자, 유효액 전하는 핵전하라는 단어. 어렵지 않죠, 이거는? 핵전하. 자, 원자 안에 가운데 원자 핵이 있죠. 이 원자핵은 양성자,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기 때문에 핵의 전하는 양성자 개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핵전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핵전하 앞에 유효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냥 핵전하가 아니라 뭔가 조금 다른 핵전하라는 거 눈치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핵전하와 유효핵전하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원자 번호 1번 수소가 나와 있어요. 자, 수소는 원자핵 플러스 2를 띄고 있죠. 그래서 수소의 핵전하는 플러스 1이다. 자, 탄소 같은 경우에는 핵전하 원자 번호 6번이니까 플러스 6. 산소는 원자 번호 8번이니까 양성자 8개 갖고 있어서 플러스 8의 핵전하를 갖고 있어요. 핵전하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유효액 전하는 무엇이냐? 자,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금 플러스 1 원자핵 주변에 마이너스 전자가 돌고 있어요. 수소 원자니까 전자 하나 갖고 있겠죠. 자, 근데 이 전자들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입니다. 그래서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전기적 인력이 작용하죠.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기고 있어요. 즉, 우리가 전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 전자는 원자핵한테 당겨지고 있어요. 얼만큼의 힘으로? 플러스 1의 힘으로 당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는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원자핵을 플러스 1만큼 느끼고 있다. 얘를 감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두 번째 그림 탄소를 보겠습니다. 자, 탄소는 수소와 다르게 전자가 여러 개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는 다전자 원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전자가 안쪽 껍질에 2개가 있고요. 바깥쪽 껍질에 4개가 있는데 자, 이 6개의 전자 중에 선생님은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하나에 주목을 하겠습니다. 자, 이 전자도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원자핵과 전기적 인력이 작용을 하죠. 그런데 이 마이너스 전자가 느끼는 원자핵의 플러스는 플러스 6이 되지 못하고 이것보다 작은 만큼의 플러스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러냐? 지금 이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 앞쪽에 안쪽 껍질에 전자가 2개나 있죠? 얘네도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들이 이 전자가 플러스를 온전히 느끼지 못하게끔 가려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우리는 가려막기 효과 또는 가림 효과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가림 효과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어떤 개념인지 선생님이 아주 쉬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밑에다가 옆으로 가볼까요? 자, 옆에. 자, 우리가 요즘 되게 날씨가 춥죠? 엄청 추운 겨울날 밖에서 막 오들오들 떨다가 교실에 들어왔어요. 자, 교실에 들어왔더니 저기 교실 한 구석에 아주 따뜻한 전기 난로가 있는 거예요. 난로.
전기 난로에서 아주 따뜻한 열감이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난로를 쬐려고 난로 앞에 갔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난로를 쬐고 있는데 갑자기 교실 앞문을 벌컥 열더니 친구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들어와서 나보다 난로에 더 가깝게, 나보다 난로의 안쪽 껍질에 친구가 이렇게 두 명이 굉장히 덩치가 큰 친구예요. 덩치가 큰 친구 두 명이 앞에 앉았습니다. 자, 나를 가로막았죠? 그럼 내가 난로를 느끼는 정도가 어떻게 돼요? 따뜻함을 덜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친구 앞에 두 명이 날 가려막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효과를 우리가 가려막기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나보다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플러스를 느끼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그림하고 매치를 시켜보자면은 이 난로가 곧 원자핵이 되는 거고, 원자핵의 플러스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인 거고, 얘가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라서 이 사이를 가려막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근데 이 가려막기 효과들은 이 전자보다 안쪽에 있는 전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들도 얘를 방해하게 돼요. 자, 친구들이 더 들어와서 나하고 같은 줄에 이렇게 앉게 되었어요. 자, 서로가 서로를 밀쳐내면서 난로를 더 느끼려고 막 밀쳐내겠죠. 나를 막 옆에서 밀어내면서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난로를 느끼는 거를 얘네가 방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들도 내가 난로, 원자핵을 느끼는 것을 방해하는 가려막기 효과를 냅니다. 자, 근데 이 같은 껍질에 있는, 같은 껍질 이렇게 써볼까요? 자, 이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 친구들은 안쪽 껍질에 있는 애들보다는 효과가 조금 미미해요. 그냥 밀쳐내는 수준이니까. 근데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들은 어때요? 치명적이죠. 완전 나를 가로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자들의 가려막기 효과를 봤을 때는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가 크고,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들도 가려막는 효과가 나긴 하지만 안쪽보다는 조금 미미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원자 그림으로 돌아옵시다. 자, 탄소를 보면은요, 선생님이 지금 이 전자의 핵전하를 알고 싶다고, 이 전자가 느끼는 플러스의 전하를 알고 싶다고 했어요. 자, 근데 이 전자 안쪽에 지금 또 다른 전자 두 마리가 얘를 가려막고 있죠? 그래서 플러스를 6을 온전히 못 느낀다는 거예요. 자, 또 누가 가려막고 있죠? 같은 껍질에도 나머지 전자 셋이 얘를 반발력으로 밀쳐내면서 방해하고 있어요. 가려막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느끼는 플러스는 6보다 작아지게 된다. 자, 이러한 핵전하를 우리는 실제 전자가 느끼는 핵전하다, 유효한 핵전하다 해서 유효핵전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유효핵전하는 어떻게 구하냐? 플러스의 핵전하에서 다른 전자들이 방해하는 효과, 가려막기 효과를 뺀 만큼이 이 전자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플러스의 핵전하, 유효핵전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가려막기 효과는 어떻다고 했어요? 안쪽 껍질에 가려막는 효과가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들보다는 좀 더 크게 작용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가려막는 효과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전자가 느낄 수 있는 실제 핵전하, 유효핵전하는 작아지게 되겠죠. 자, 이거를 나중에 대학교를 가면은 여러분들이 가려막는 효과를 막 하나하나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해서 실질적인 유효핵전하를 짠 하고 계산을 해냈는데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플러스 3.25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플러스 6이 안 되죠. 더 작은 값이 나온다는 거.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자, 지금 선생님이 이 안쪽에 있는 전자를 A라고 하고 요 바깥쪽에 있던 전자를 B라고 하겠습니다. 자, A가 느끼는 유효핵전하와 B가 느끼는 유효핵전하가 다를 거예요. 껍질이 다르니까. 자, 어떤 전자가 플러스를 더 강하게 느낄까요? 즉, 유효핵전하가 누가 더 커야 돼요? 바로 안쪽에 있는 A의 유효핵전하가 더 큽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A 같은 경우에는 안쪽 껍질에 있기 때문에 원자에게 더 가깝죠? 그럼 얘보다 더 안쪽은 없어요.
그러니까 안쪽에서 얘를 가려막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자, 물론 같은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긴 한데 같은 껍질에서 이 전자가 얘를 방해하는 효과는 좀 미미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6을 거의 온전히 느낄 수 있겠죠. 완전히 플러스 6은 아니지만. 자, 하지만 아까 설명한 대로 B는 두 번째 껍질에 있기 때문에 안쪽 껍질에 가려막는 효과 때문에 플러스 6을 다 느끼지 못하고 더 적은 양을 느끼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의 유효액전화와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의 유효액전화가 다르다는 것도 정리를 해두면 돼요. 자, 산소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8의 원자핵을 갖고 있지만 자, 여기에 있는 8개의 전자 중에 바깥쪽의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는 플러스 8보다 작아지겠죠? 왜냐면 안쪽에 전자 2개가 가려막고 있고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 나머지 전자들도 얘를 가려막고 있어요. 그래서 가려막기 효과를 빼주면 플러스 8보다 작아집니다. 대충 얼마가 나오냐면은요. 한 플러스 4.45 정도가 나온대요. 계산을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유효액 전하 개념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거라고요? 일단 첫 번째, 개념, 정의를 확실히 할 거다. 그래서 유효액 전하는 핵전하에서 가려막기 효과를 뺀 만큼이다.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얘네들의 주기성을 파악을 하겠습니다. 자, 주기성은 어떻게 파악하면 된다고 했어요? 같은 주기 원소들끼리 비교하고 같은 조끼리 비교하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주기율표가 있으면은 이 주기율표에서 자, 같은 주기의 원소들의 유효액 전하를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자, 이 주기를 예로 들어봅시다. 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쭉 있겠죠? 자, 얘네들의 유효액 전하가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를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자, 먼저 리튬 봅시다. 자, 리튬은 원자 번호 3번이니까 플러스 3의 핵전하를 갖고 있지만 바깥쪽 껍질에 있는 이 전자는 플러스 3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죠. 플러스 3보다 더 작은 핵전하를 유효하게 느낀다고 했어요. 자, 베릴륨도 플러스 4의 원자핵을 갖고 있지만 이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는 플러스 4보다 더 작은 양전하를 느끼게 됩니다. 그쵸? 자, 얘도 마찬가지. 플러스 5고 플러스 5보다 더 작은 유효액 전하를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가질 거예요. 자, 이거는 방금 앞에서 유효액 전하를 정의한 거고요. 이제 리튬의 유효액 전하와 베릴륨의 유효액 전하를 비교해 볼게요. 자, 비교해 봅시다. 이 둘 중에 누구의 유효액 전하가 더 클 것 같아요, 여러분? 자,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자, 어떻게 비교를 해야 돼요? 일단 얘하고 얘의 차이점을 보면은 플러스 3의 원자핵, 플러스 4의 원자핵. 자, 핵전하는 리튬에서 베릴륨으로 가면서 플러스 1만큼 늘어났죠. 자, 그럼 가림 효과를 비교해 보세요. 자, 이 전자 안쪽에 2개가 가리고 있어요. 자, 이 전자도 안쪽에 2개가 가리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도 얘를 가리고 있죠. 그럼 둘 중에 가림 효과는 누가 더 큰 거야? 여기서 더 크지. 가림 효과도 리튬에서 베릴륨으로 가면서 증가합니다. 자, 둘 다 증가하면은 둘 중에 누가 더 크게 증가하냐에 따라서 유효액 전하가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겠죠? 자, 선생님이 결론을 얘기하자면 둘 중에 핵전하의 효과가 더 크게 작용을 하게 돼요. 자, 왜냐하면 둘 다 이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껍질이 2개예요. 자, 껍질이 2개라는 말은 안쪽 껍질에 치명적인 가림 효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같은 껍질의 전자가 늘어나긴 하지만 이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가리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미미한 정도로 얘가 살짝 늘어나기 때문에 이 가림 효과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핵전하는 플러스 3에서 플러스 4로 정확하게 1 증가하잖아요. 이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얘의 유효액 전하가 더 세다라고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를 비교하면은 베릴륨의 유효액 전하가 더 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좀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자, 지금 내가 두 번째 줄에서 난로를 쬐고 있었어요. 플러스 3짜리를. 똑같이 두 번째 줄에서 난로를 쬐고 있는데 난로가 플러스 4로 강력해졌어요. 내가 느끼는 따뜻함이 증가하겠죠? 더 따뜻하겠죠? 여기서?
그래서 그걸 유유액전화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같은 원리로 베릴륨에서 붕소로 갈 때도 유유액전화가 증가합니다. 원자액이 증가했는데 같은 껍질이기 때문에 가리움 효과는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유유액전화 전체적으로 증가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그게 무슨 말이죠?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요 유효액전화 값은 커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됩니다. 여기 써져 있죠? 원자 번호 커지면 원자가 전자의 유효액전화는 커지게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기성까지 파악해 놓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그림을 같이 볼게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플루오린, 네온, 나트륨 세 가지 원소가 있어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이 앞에 있는 두 원소는 2주기 원소인 것 같고요. 얘는 3주기 원소죠. 자, 같은 주기 원소입니다. 같은 주기 원소에서는 방금 했어요.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효액전화도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래서 플루오린의 유효액전화보다 네온의 원자가 전자 유효액전화가 더 크다라는 거 방금 설명했고요. 정리했고요. 자, 이번에는 네온에서 나트륨으로 가겠습니다. 자, 네온에서 나트륨으로 갈 때는 2주기에서 3주기로 바뀌죠. 자, 그러면 유효액전화가 어떻게 되냐? 자, 일단 밑에 써볼게요. 자, 우리 유효액전화는 어떻게 구하는 값이라고 했어요? 핵전화에서 그냥 단순한 핵전화가 아니죠. 핵전화에서 다른 전자들이 방해하는 효과, 가려막기 효과 또는 가림 효과를 빼준 만큼이 유효핵전화라고 했는데 자, 둘을 비교하면은 지금 네온에서 나트륨으로 가면서 핵전화 플러스 1만큼 증가했죠. 자, 근데 지금 네온에서는 원자가 전자가 두 번째 껍질에 있어요. 그럼 얘의 가림 효과는 안쪽에 전자가 2개 있는 상황이죠. 근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3주기 원소로 바뀌기 때문에 세 번째 껍질의 전자가 원자가 전자입니다. 그러면 얘의 가림 효과는 안쪽에 전자가 무려 몇 개? 2개에다가 8개 더해서 10개나 얘를 가리게 되는 거예요. 치명적으로. 자, 누가 가림 효과가 센 것 같아요? 당연히 10개가 안쪽에 있을 때가 훨씬 가림 효과가 완전 세겠죠? 그래서 가림 효과, 물론 핵전화도 커지지만 가림 효과가 아주 증가하기 때문에 유효핵전화 값은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껍질이 바뀔 때, 주기가 바뀔 때는 유효핵전화가 갑자기 감소하게 된다라는 내용도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그래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그래프 자료가 문제에 제시가 돼요. 그럼 우리는 이 그래프를 보고서 어떤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보기 문항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프 해석 잘 해놔야 되는데 자, 일단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은 자, 선생님이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주기를 구분해 보세요. 자, 수소 헬륨까지 1주기죠. 요렇게 1주기. 자, 그 다음에 리튬부터 네온까지 여기까지 구분선을 그어서 여기가 2주기. 나트륨부터 아르곤까지 3주기 원소이다. 자, 지금 같은 주기 내에서는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액전화 값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는 거 보이죠? 왜 그런지 설명했습니다. 자, 3주기에서도 증가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2주기에서 3주기로 이렇게 껍질이 바뀔 때 유효액전화가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급 감하죠? 왜냐면은 껍질이 바뀌면서 가림 효과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그만큼 유효액전화는 작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뒤에 생략은 되어 있지만 우리 대충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르곤 다음에 4주기 원소 칼륨 나오죠. 자, 칼륨의 유효액전화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훅 떨어지죠? 주기가 바뀌니까. 그래서 칼륨의 유효액전화는 이 정도 위치. 그 다음에 칼슘은 같은 주기 내에서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20번까지 그래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효액전화 내용 확실히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유효액전화는 우리 남아있는 주기적 성질, 원자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유효액전화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나머지 주기적 성질 내용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효액전화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원자 반지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20쪽의 내용이 있습니다. 120쪽을 피고요.
자, 원자 반지름이 일단 뭔지부터 같이 정의를 해봐야 되겠죠. 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원자 반지름. 자, 원자의 지름의 절반이다. 그냥 말뜻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죠. 자, 근데 우리 보통 원자를 어떻게 그려요? 동그란 구 형태로 원자를 표현을 합니다. 자,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요.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원자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그럼 이 구 모형의 원자가 있을 때 원자의 반지름은 지름의 절반이니까 원자핵에서부터 이 바깥쪽까지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측정을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 어디까지를 바깥쪽으로 측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동그라미니까 이 동그라미의 표면? 자, 경계가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현대적 원자 모형 배웠잖아요. 오비탈 모형. 자, 오비탈 모형에 따르자면 원자의 끝부분, 즉 경계는 불분명해요. 어디까지가 경계인지를 표현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원자의 반지름이라고 함은 가운데 중심에서부터 바깥쪽까지의 길이인데 어디가 바깥쪽인지 애매하니까 이 반지름을 측정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떤 방법을 생각해냈냐면은 이 원자와 똑같은 원자들을 결합을 시킵니다. 자, 같은 원자를 결합을 시켜요. 이런 식으로. 자, 살짝 이 오비탈이 겹치게 되거든요. 자, 결합을 시켜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원자핵과 두 번째 원자핵이 있겠죠. 이 원자핵을 연결해요. 자, 이 연결된 요 사이의 거리가 결합 길이거든요. 이 결합 길이를 절반으로 짠 하고 나누면 완전히 완벽한 원자의 반지름은 아니지만 요 결합 길이의 절반을 반지름이다 라고 우리가 그냥 약속을 한 거예요.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원자의 반지름이란 같은 원자끼리 결합을 시켰을 때 그 결합 길이의 절반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냐면은 바로 18쪽 원소거든요. 자, 우리 18쪽 원소들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는 원소들이었죠? 어떤 애들이 있어요? 위에서부터 불러보자면은 헬륨, 네온, 아르곤 뭐 이런 애들이 있죠. 자, 얘네들은 비활성 기체예요. 무슨 뜻이지? 활성이 없다. 다른 원소들과 다른 원자들과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렇게 결합을 할 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결합을 못하니까 결합했을 때 길이의 절반 정의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18쪽 원소들은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어요. 반데르발스 반지름 측정 방법이라는 그 방법을 이용해서 반지름을 따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각각의 원자들의 반지름을 막 비교할 거거든요. 누구의 원자 반지름이 작냐, 누가 반지름이 크냐, 막 이런 것들을 비교할 건데 그걸 비교할 때 18쪽 원소는 같이 비교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정의 방법 자체가 다르니까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 18쪽 원소들은 반지름에서는 제외하고 주기성을 따져준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것이, 자, 원자 반지름이 결국 의미하는 게 뭐예요? 원자 반지름이 작으면 원자 사이즈가 작은 거죠. 원자 반지름이 크다는 건 요 원자 사이즈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의미하는 거는 원자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자 반지름, 원자의 크기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 이 두 가지 요인에 따라서 원자 반지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전자껍질수부터 볼게요. 이게 조금 더 쉽거든요. 자, 전자껍질수 뭐예요? 그 원자가 전자껍질을 몇 개 갖고 있냐. 우리 보통 1주기 원소들은 전자껍질 1개 갖고 있죠. 2주기 원소들은 전자껍질, 그치, 2개 갖고 있지. 3주기 원소들은 전자껍질을 3개 갖고 있고, 4주기는 4개 갖고 있고, 주기가 늘어날 때마다 전자껍질의 개수가 늘어나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전자껍질 개수 늘어나면 원자 크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지. 어렵지 않죠? 쉽죠? 하나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양파 껍질 마냥 이렇게 껍질이 많아지면 원자도 사이즈가 늘어나죠. 그럼 반지름도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자껍질 수가 늘어나면, 자,
전자껍질 수가 늘어나면 선생님이 원자 반지름을 보통 이렇게 R이라는 기호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전자껍질 수가 늘어나면 원자 반지름도 어떻게 된다? 같이 늘어난다. 이렇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효액전하는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볼게요. 자, 앞에서 선생님하고 유효액전하 정의했죠. 뭐였어요? 바깥쪽 껍질이든 안쪽 껍질이든 어쨌든 전자에 실제로 가해지는 플러스의 값이죠. 그러니까 이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원자에게 플러스예요. 그 플러스를 느껴서 이 전자들이 어떻게 돼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니까 전기적 인력으로 작용해서 잡아당겨지죠. 자, 그러면 이 전자가 유효액 전하가 크다. 플러스를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플러스가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이렇게 전자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근데 이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가 크다. 그럼 유효액 전하가 크다는 건 얘가 플러스를 강하게 느끼죠. 자, 플러스를 강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이 사이의 인력이 강해지지. 자, 인력이 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 서로 막 잡아당긴다는 뜻이니까 얘가 원자핵 주변으로 끌려가겠지. 세게 잡아당기면 당길수록. 자, 그래서 원자핵 주변으로 전자가 끌려가면 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액 전하가 세다는 건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세다는 거니까 쫙 잡아당겨서 반지름은 작아진다라는 걸 의미하죠. 자, 그래서 어떤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 원자 반지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을 잘 기억해 두면서 이 두 가지 요인을 가지고 선생님하고 이제 주기적 경향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주기적 경향은 어떻게 파악하자고 했죠? 주기율표를 보고 파악을 하자고 했죠. 자,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으면은 주기율표에서 같은 주기끼리 비교하고 그 다음에 같은 조끼리 이렇게 비교를 하자고 했어요. 이렇게 여기 있는 원자랑 여기 있는 원자랑 마구잡이로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비교를 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같은 주기 내에서 비교를 하거나 같은 족에 대해서 보통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족이 먼저 나왔죠? 같은 족의 원소들의 반지름을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자, 여기 1족 원소를 예시로 들어놨네요.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 세 가지 원소가 나와 있는데 얘네 모두 다 1족 원소입니다. 자, 이 같은 족에서 리튬은 2주기 원소죠. 왜? 전자껍질이 2개까지 있으니까. 얘는 3주기, 3개까지 있죠, 전자껍질. 얘는 4주기, 4개까지 있어요. 원자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죠? 왜 커진다? 전자껍질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주기가 늘어나요. 자, 주기가 늘어난다는 건 전자껍질 수가 많아진다는 거죠. 자, 전자껍질 수가 많아지면 원자핵과 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서 반지름이 증가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같은 족에서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반지름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반지름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같은 주기끼리 비교를 해볼게요. 같은 주기. 자, 2주기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2주기에 리베, 붕탄, 질산, 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 앞에 원소를 예시로 볼게요. 자, 리튬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의 원자핵을 갖고 있고 전자 3개를 얘가 당기고 있어요. 자, 베릴륨은 플러스 4고요. 전자 4개를 당기고 있네요. 자, 근데 얘네 둘 다 2주기 원소니까 일단 전자 껍질 수는 2개로 같죠. 그래서 전자 껍질 수에 따라서 원자 반지름이 크거나 작아지거나 결정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2개로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전자 껍질 수 말고 이 원자 반지름을 결정하는 요인 하나 또 뭐가 있었죠? 바로 유효액 전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유효액 전하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유효액 전하가 어떻게 돼요? 일로 갈수록 유효액 전하가 세진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같은 주기니까 가리움 효과는 비등비등한데 플러스가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강해지죠. 그러니까 이 전자들을 유효액 전하가 세게 쫙 잡아당겨주는 거예요. 자, 얘가 잡아당기는 것보다 얘가 더 세게 잡아당기고 얘는 더 세게 잡아당기고 자, 얘를 세게 잡아당기면 당길수록 이 전자들은 원자핵 주변으로 옹기종기 모여들죠. 그러면 사이즈가 작아진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액전하가 이렇게 커지면 인력이 강해서 쫙 잡아주니까 반지름은 줄어들게 된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원자 번호가 커지면 전자껍질 수가 일단 같다는 조건이 전제가 되죠. 자, 양성자 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효액전하가 세지고. 자, 유효액전하가 세진다는 건 핵과 플러스 핵과 마이너스 전자 사이의 인력이 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럼 얘네가 강해지면 서로가 서로를 세게 잡아당겨. 가까워지죠? 가까워지니까 사이즈는 줄어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반지름은 작아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딱딱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 선생님이 지금 요 주기율표에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보자면, 자, 큰 전체 주기율표예요. 자, 1쪽부터 18쪽, 18쪽은 우리가 제외하기로 했죠. 원자 반지름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18쪽이 지금 제외된 그림이에요. 자, 그리고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주기율표에서 자, 밑으로 내려갈수록, 즉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커지죠? 왜 커져요?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는지 이유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전자 껍질 수가 커지기 때문에. 자, 같은 주기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자, 이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오히려 작아지죠. 자, 왜 작아져요? 바로 유효핵전하가 증가해서 쫙 잡아당겨 주니까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점 작아지고, 자, 같은 족에서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원자 사이즈가 점점 커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표를 머릿속에 딱 하고 넣어 놓으면은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딱 잘 정리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 보기 전에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 먼저 봅시다. 자, 지금 우리 교재 121쪽에 보면은 이런 그림이 보일 거예요. 자, 리튬 원자, 베릴륨 원자 몇 주기 원소죠? 얘네는 2주기 원소이죠. 자, 밑에 있는 나트륨 원자, 마그네슘 원자, 얘네들은 3주기 원소입니다. 자, 2주기 같은 원소 안에서 리튬 원자 번호 3번, 베릴륨 원자 번호 4번 이렇게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은 유효액전하가 어떻게 된다고요? 세지죠? 원자핵 플러스 3에서 4로 증가하니까 유효액전하가 강해져요. 자, 유효액전하가 강해지면 쫙 잡아당겨주니까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래서 리튬보다 베릴륨의 반지름이 작다죠. 자,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자, 리튬하고 나트륨은 어때요? 같은 1족 원소입니다. 자, 같은 족 원소에서는 원자 번호 3번 그리고 원자 번호 11번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밑으로 주기가 내려가니까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죠. 자, 이렇게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면 눈에 딱 보이죠?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커지게 된다. 전자 껍질 수 많아지니까. 자, 이렇게도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또 3주기 같은 주기의 원소예요. 11번에서 12번 마그네슘으로 원자 번호 증가하면 유효액전하 세지죠? 쫙 잡아당겨줘요. 그럼 반지름은 감소한다. 자, 얘도 마찬가지. 같은 족이에요. 얘네들은 2족 원소네요.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 증가하면 전자 껍질 수 많아지고 따라서 반지름 커지죠. 작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같은 주기끼리 비교하거나 같은 족끼리 비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잘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같은 족, 같은 주기, 이 일정한 기준을 갖고 물어보지 같은 족도 아니고 같은 주기도 아닌 이런 애매한 녀석들을 비교하라는 문제는 잘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내용만 잘 정리해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네요. 인제 그래프를 봅시다. 자, 그래프 중요해요. 그래프는. 자, 먼저 선생님이 그래프 보는 방법을 알려줬죠. 자, 그래프가 나오면 먼저 구분선으로 주기를 잘 표시를 해보면 돼요. 자, 여기 수소까지가 1주기죠. 선생님, 헬륨이 없네요. 그치? 자, 헬륨만 없어요? 또 뭐도 없어. 네온도 없고, 아르곤도 없지.
왜 없어? 우리 원자 반지름 따질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지? 18쪽은 제외하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에 18쪽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원자 반지름.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애들은 리튬부터 플로린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2주기죠. 그리고 나트륨부터 염소까지 이렇게 해서 3주기. 요 뒤에 있는 애들은 4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배운 이 주기적인 성향을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같은 주기 내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반지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는 거. 보이죠? 자, 같은 3주기 내에서도 마찬가지.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반지름 점점 작아지는 거 보이죠? 자, 왜 작아진다고 했어? 유효액 전하가 세져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족끼리 비교해 봅시다. 자, 여기 있는 1족 원소 리튬, 나트륨, 그 다음에 칼륨 1족이죠. 자, 1족 원소끼리 비교해 보니까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지름이 증가하죠, 지금. 보이죠? 왜 증가해요? 주기가 늘어나면 껍질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반지름이 길어진다. 자, 이 족도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보이죠? 나머지 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주기성을 체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하면 여러분이 기본적인 문제를 다 풀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한 단계를 나가서 심화 과정 하나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것은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가 혹시 출제될 때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어렵습니다. 자, 어렵지만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추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기 지금 그래프를 잘 보면은 이쪽에 2주기잖아요, 2주기. 2주기 예를 들어서 리튬을 예로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리튬. 자, 리튬은 2주기에 1족 원소니까 앞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족이나 2족 같은 앞쪽에 있는 원소들은 금속 원소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뭐를 볼 거냐면은 요 뒤에 있는 3주기의 원소를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3주기 가장 끝에 있는 염소를 봅시다. 자, 염소는 3주기에 17쪽이죠. 이렇게 15, 16, 17쪽 요 주기율표의 뒤쪽에 있는 원소들은 비금속 원소예요. 이 둘의 원자 반지름 한번 그래프로 비교해 볼래요? 자, 리튬은 요만큼이고 염소는 요만큼이죠. 누가 더 반지름이 더 길죠? 누가 더 원자가 큰 원자죠? 리튬입니다. 그쵸, 여러분? 자, 근데 요거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아요. 왜냐? 자, 2주기고 3주기야. 그럼 얘는 껍질이 2개고 얘는 껍질이 3개야. 자, 껍질이 3개니까 반지름이 더 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작다는 거죠. 왜냐하면 족이 달라서. 자, 우리가 전자 껍질 수에 따라서 반지름이 커지고 작아진다는 건 어떤 상태에서 비교를 했어요? 같은 족에서 같은 족이다라고 조건을 일정하게 이렇게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주기로 비교를 했었죠. 근데 얘는 족이 달라요. 족이 다르니까 그런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자,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2가지라고 선생님이 알려줬죠. 첫 번째가 유효핵전화, 전자껍질수부터 쓸게요. 첫 번째 요인이 전자껍질수, 두 번째 요인이 유효핵전화예요. 자, 근데 보통은 전자껍질수가 반지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유효핵전화는 전자껍질수에 비해서는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자껍질이 하나 증가하면 반지름이 이만큼 길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전자껍질수가 2주기에서 3주기로 하나 증가하면 반지름이 이만큼 늘어나요. 근데 유효핵전화가 하나 증가하면, 즉 원자 번호가 한 칸 옆으로 이동하면 반지름은 요만큼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전자껍질수 하나 증가하는 거랑 원자 번호 하나 증가해서 반지름 요만큼 줄어드는 거랑 보면은 전자껍질수가 미치는 영향이 더 강력하죠. 자, 그런데 얘네는 전자껍질은 하나가 늘어났는데 족으로 따져보면 원자 번호는 몇 번이나 몇 칸이나 이렇게 이동한 거지? 2족, 3족, 13족, 14, 15, 16, 17, 6번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자그마한 영향을 미쳤던 유효핵전화가 효과가 쌓이고 쌓였더니
전자껍질 수 하나가 미치는 영향보다 커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얘가 사이즈가 작아지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어려운 문제에 나올 수 있을 법한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예외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앞쪽에 2주기 앞쪽에 있는 금속 원소들은 3주기 뒤쪽에 있는 비금속 원소들보다 사이즈가 오히려 2주기이지만 전자껍질이 작지만 클 수 있다라는 내용. 요 정도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원자 반지름 내용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방금 전까지는 원자, 중성 원자들끼리의 사이즈를 비교했어요. 중성 원자들을 놓고 어떤 원자가 더 크고 어떤 원자가 작은지를 비교했다면, 자, 이번에는 한 원자가 있는데 이 원자가 이온이 될 때, 뭐 양이온이 되든 음이온이 되든 그 원자가 이온으로 바뀌었을 때, 그랬을 때 반지름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를 한번 따져볼게요. 자, 먼저 우리 이온은 두 종류죠. 양이온과 음이온. 그래서 양이온으로 바뀔 때 하나 따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음이온으로 바뀔 때는 또 어떻게 변하는지 따져볼 거예요. 자, 먼저 양이온으로 바뀔 때 따져봅시다. 자, 원자 번호 11번 나트륨 예시로 들어볼게요. 자, 원자 번호가 11번이니까 원자핵 플러스 11, 그리고 주변에 전자 11개, 그럼 마이너스 11. 그래서 얘는 플러스 11, 마이너스 11, 정기적으로 중성을 유지하고 있는 원자이죠. 자, 11개의 전자를 전자 배치해보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지금 하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전자 배치 보세요.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공부했었습니다. 옥텟을 만족해야 하네요. 옥텟이 뭐였지? 마지막 껍질이 8로 끝나야 안정적인 전자 배치다. 그게 8, 옥텟 규칙이잖아요. 자, 옥텟 만족해야 하네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잖아요. 만족하지 않죠? 자, 그럼 얘가 안정한 옥텟과 같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돼요? 그치? 마지막 껍질에 있는 이 전자를 없애줘야 돼. 얘를 싹 제거하는 거야. 이렇게 떼어버리는 거야. 자, 얘를 싹 떼어버리면 세 번째 껍질이 싹 사라지면서 이렇게 전자 배치가 바뀌죠. 자, 플러스 11인데 전자가 원래 11개 있었는데 하나를 제거했으니까 10개로 줄어들죠. 그럼 플러스 11에 마이너스 10, 전체 플러스 1의 전하를 띠는 양이온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이온이 형성됐는데, 자, 이 양이온은 세 번째 껍질이 없어요. 그럼 원래 중성이었을 때랑 사이즈를 비교해보면 어떻게 돼요? 사이즈가 줄어들겠지? 왜냐면은 얘는 전자 껍질이 3개고 얘는 전자 껍질이 2개니까. 자, 그래서 원자가 양이온이 될 때는 반지름이 줄어듭니다. 자, 왜 줄어든다?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자, 나트륨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자 껍질 수 감소. 나트륨 원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원자들이 안정한 양이온이 될 때는 다 반지름이 줄어들고 전자 껍질 수 때문에 그래요. 자, 왜냐면은 우리가 안정한 이온을 만든다는 것은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금속 원소들인 앞쪽에 있는 1쪽, 2쪽, 13쪽 원소들은 바깥쪽 껍질에 있는 원자과 전자들을 제거합니다. 그럼 바깥쪽 껍질이 사라지죠. 껍질이 하나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에서 양이온으로 갈 때는 껍질이 무조건 하나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반지름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원자가 양이온 될 때 요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음이온이 될 때를 볼게요. 플로린을 예로 들어볼게요. 자, 플로린 원자 번호 9번입니다. 자, 9번인데 플러스 9 그리고 주변에 전자 9개 갖고 있으니까 중성 원자 상태예요. 자, 전자 9개를 전자 배치를 해보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7개. 자, 2주기 17쪽 원소죠. 자, 여러분 이 전자 배치 보세요. 옥텟을 만족해요, 안 해요? 옥텟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럼 얘가 안정한 옥텟을 만족하는 상태가 되기 위해 전자를 잃거나 얻어야 되는데, 자, 이런 17쪽 비금속 원소들은 보통 전자를 어떻게 한다고 했지? 얻어야 되겠죠. 7개를 다 날려버리는 것보다는 요 한 칸을 메꿔주는 게 훨씬 수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의 전자를 하나 가져와서 여기에 하나를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플러스 9였는데 전자 마이너스 10이니까 일단 F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껍질의 전자가 원래 9개였는데 9개가 아니라 7개였는데 두 번째 껍질의 전자가 8개로 늘어나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비교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반지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자, 다시 써볼게요. 첫 번째, 전자 껍질 수.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뭐예요? 두 번째, 유효획전화. 자, 둘 중에 어떤 요인들이 크게 작용해서 치명적인 결과를 주냐, 영향을 주냐, 요걸 따져야 되거든요. 자, 전자 껍질수 비교해 보세요. 전자 하나 들어갔다고 해서 전자 껍질수 바뀌었어요? 바뀌지 않았죠? 그냥 두 번째 껍질을 메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껍질 2개, 얘도 껍질 2개. 자, 그러면 이 전자 껍질수에 따라서 반지름이 달라지진 않겠다. 그럼 뭐야? 유효액전화가 달라진다는 거지. 유효액전화가 영향을 준다는 거지. 자, 그럼 유효액전화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봅시다. 자, 플러스 9로 원자핵은 똑같아요. 원자핵은 똑같은데 지금 전자가 하나 더 들어왔죠. 그럼 이 전자 마이너스가 하나 더 들어오면서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더 심해질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더 심하게 밀쳐냅니다. 자, 이렇게 반발력이 심해지면은 가리움 효과가 어떻게 돼요? 전자도 늘어나고 반발력도 늘어나니까 가리움 효과가 커지게 되겠지. 원자핵은 그대로인데 가림 효과가 커지니까 유효액 전환은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들죠. 그래서 이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가 요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보다 더 작아요. 플러스를 약하게 느껴요. 플러스가 약하니까 잘 못 잡아당겨주죠. 약하게 잡아당겨요. 그러니까 얘가 느슨하게 사이즈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가 음이온이 될 때는 보통 반지름이 커지게 돼요. 자, 왜 반지름이 커지게 된다? 전자수가 늘어나면서 유효핵전화가 증가가 아니라 감소죠? 감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인을 연결하면 돼요. 자, 보통의 안정한 음이온이 될 때는 다 결과가 이렇습니다. 자, 보통의 안정한 음이온이 된다는 건 마지막 껍질에 8개 전자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껍질 수는 변하지 않죠. 그런데 마지막 껍질의 전자수가 늘어나니까 유효액전화에 영향을 줘서 반지름이 커지게 된다 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 정리해두면 되고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선생님이랑 양이온이 될 때 그리고 음이온이 될 때 했는데 자, 요 내용을 옆에다가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쉽습니다. 자, A라는 원자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문제에 이 A라는 원자가 이온일 때가 있다고 알려줬어요. 근데 이온이 양이온이 됐는지 음이온이 됐는지를 안 알려준 거예요. 그냥 이온이다 라고만 알려줬어요. 안정한 이온이 됐다. 근데 얘네 둘의 사이즈를 비교해 보니까 원자일 때보다 이온이 됐을 때 반지름이 작아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이온이 된 거예요? 음이온이 된 거예요? 어떨 때 반지름이 작아진다고 했죠? 그쵸. 양이온이 될 때 반지름이 작아지게 된다고 했어요. 자, 왜 양이온이 되면 반지름이 작아진다고 했어요? 마지막 껍질의 전자를 제거해서 양이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해져죠. 전자 껍질 수가 감소. 자, 이번에는 B라는 원자가 문제에 나왔습니다. 자, 이 원자도 안정한 이온이 됐대요. 근데 어떤 이온이 됐는지를 안 알려줬는데 원자일 때보다 이온이 됐더니만 반지름이 증가했대. 그럼 얘는 무슨 이온이 된 거야? 그치, 얘 같은 경우에는 음이온이 된 거죠. 자, 왜? 전자가 들어오게 되면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채워지면서 전자 개수가 늘어나요. 전자 개수가 늘어나면은 유효핵 전하가 약해지면서 전자를 잘 못 잡아 당겨주니까 사이즈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정리해두면 되고요. 자, 하나만 더 알려줄게요. 자, 우리 보통 양이온은 어떤 애들이 양이온이 잘 됐지? 자, 우리 주기율표에서 1족, 2족, 13족 얘네들이 플러스 1, 2, 3가 양이온이 잘 됐죠. 무슨 원소야? 금속 원소예요. 그래서 원자일 때보다 이온이 반지름이 작은 애들이 나오면은 금속 원소 중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금속 원소. 자, 그 다음에 음이온은 어떤 원소들이 음이온이 잘 돼? 15, 16, 17쪽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잘 되지. 걔네들 무슨 원소? 비금속 원소. 그래서 문제에
이 원자가 있는데 이 원자가 이온이 됐더니 반지름이 커졌어 라는 정보를 주면 그 원자는 비금속 원소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 문제 풀 때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팁입니다. 잘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 원자하고 이온 반지름까지 비교를 했고요. 자, 이제는 뭘 할 거냐면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등전자 이온. 자, 앞에 완전 별표. 이거는 정말 문제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완전 별표. 만약에 여러분이 이 부분에 시험을 푼다면 시험에 무조건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아주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내용인데요. 자, 이 등전자 이온이 뭔지부터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겠죠. 자, 용어를 보면은 등, 이거 무슨 등자겠어? 같을 등이에요. 근데 뭐가 같대? 전자의 개수가 같은 이온들을 우리가 등전자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자, 전자의 개수가 같은 이온들이 누가 있냐면은요. 일단 네온 세트가 있고요. 자, 선생님이 교재에는 네온 세트가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아르곤 세트가 있어요. 근데 아르곤 세트가 교재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요것도 밑에 필기를 해 놓으세요. 자, 먼저 네온 세트부터 보겠습니다. 자, 네온 세트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들이 이만큼 존재한다는 거예요. 안정한 이온이 됐을 때. 자, 봅시다. 자, 원자 번호 8번 산소가 있어요. 만약에 산소가 중성 원자일 때는 전자를 8개 갖고 있겠죠. 근데 얘가 옥텟을 만족하고자 바깥쪽 껍질에 전자 2개를 얻어오면서 자, 원래 전자가 8개였는데 2개를 더 얻어서 음이온이 됐어. 그럼 전자가 몇 개 된 거예요? 8 플러스 2, 10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자가 10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9번 플로리는 볼게요. 자, 얘는 원자 번호 9번이니까 중성일 때는 전자를 9개 갖고 있다. 자, 근데 얘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 바깥쪽 껍질에 전자를 하나 채운 거야. 전자 하나를 더 얻었지. 그러면은 전자가 몇 개가 됐죠? 9개였는데 하나를 더 얻었으니까 10개가 됐지. 전자의 개수가 똑같네. 이런 걸 등전자 이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자, 원자 번호 11번이야. 원래 전자 11개 있었어. 근데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를 없애버렸어. 하나를 없앴지. 그래서 1 플러스가 된 거예요. 자, 원래 전자 11개 있었는데 하나를 없앴으니까 몇 개가 남았다? 10개가 남았다. 등전자 이온. 얘도 12개였는데 2개 없앴으니까 10개 남고 13개였는데 3개 없었으니까 10개가 남겠죠. 모두 여기에 나와 있는 5개의 이온들은 전자수를 다 10개씩 갖고 있는 이온들입니다. 자, 근데 이 전자수를 10개를 갖게 되면은 어떤 전자 배치를 가져요? 자, 전자를 10개 가지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들어갈 테고 두 번째 껍질에 8개를 갖게 되겠죠. 자, 오비탈로 표현하자면 1s에 2개, 그리고 2s에 2개, 2p에 6개 들어간 상태가 되겠죠. 바로 요 밑에 있는 그림, 네온 원자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 원자가 됐다는 게 아니라 얘와 바깥쪽에 있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kop질에 8개와 같은 이러한 전자 배치를 똑같이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등전자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온들의 공통점은 바깥쪽에 있는 전자 배치가 똑같이 생겼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차이점도 있겠죠. 차이점도 있으니까 이렇게 기호도 달리 쓰고 다른 입자인 거잖아요. 산소의 이온과 플로린의 이온은 다른 입자예요. 저 어떤 부분이 다르냐? 원자핵 부분이 다릅니다. 자, 얘는 원자 번호가 8번이에요. 그럼 원자핵이 플러스 8이어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아무리 전자를 넣든 빼든 전자를 넣고 빼는 거는 전자의 개수가 달라지는 것이지 원자핵은 변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어떤 화학 반응을 해도 원자핵은 변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핵융합 반응, 핵분열 반응, 핵분열 반응과 같은 이런 특별한 반응을 할 때는 원자핵이 갈라지고 합쳐지고 변하지만 보통의 이 우리가 배우는 평범한 화학 반응 안에서는 원자핵은 건드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전자를 2개 얻었지만 요 안에 있는 원자핵은 플러스 8이라는 거야. 플러스 10이 아니라 플러스 8. 자, 플로린은 어때? 원자핵이 플러스 9라는 거죠. 얘는 원자핵이 플러스 11이라는 거고 얘는 플러스 12, 얘는 플러스 13. 이 원자핵이 다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원자핵이 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유효액 전하가 달라집니다. 자, 우리 유효액 전하 또 써봅시다. 선생님이 유효액 전하 어떻게 정의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냥 단순한 핵 전하가 아니라고 했어요. 핵 전하에서 가리움 효과를 빼면 된다고 했죠? 가림 효과. 자,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온들은 전자 배치가 완전 똑같아. 완전 똑같아. 완전 똑같으니까 전자들의 가림 효과는 똑같겠죠. 자, 얘가 일정한 상황에서 지금 원자핵 전하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핵의 전하가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럼 유효핵 전하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늘어난다는 거지. 즉 전자는 똑같이 10개씩인데 플러스가 8에서 9에서 11에서 12에서 13으로 점점 강해지고 있어. 그럼 얘가 막 플러스가 강해지니까 주변에 있는 전자들을 어떻게 할까? 점점 세게 잡아당기겠지. 자, 세게 잡아당기니까 전자가 원자핵 주변으로 모여. 그 말은 사이즈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유효핵 전하가 커지니까 이온의 반지름들은 작아진다 입니다. 자, 그래서 이온의 반지름 비교해 보면은 이 중에서 산소의 음이온이 반지름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점점 작아져서 알루미늄의 양이온이 사이즈가 제일 작게 돼요. 점점 사이즈가 작아진다라고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도록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줄게요. 자,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은 이 등전자 이온들은 네모가 좀 찌그러졌죠? 위에를 예쁘게 좀 맞춰볼까요? 이 등전자 이온들은 맞춰졌나요? 조금 낫네요. 자, 이 등전자 이온들은 이 주기율표상에서의 위치를 파악해 놓는 것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위치를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먼저 여기가 2주기고요. 여기가 3주기. 아이, 크기를 좀 키우자. 박스를 더 크게 그려야겠어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자, 그래서 2주기가 있고 밑에 3주기, 4주기 쭉쭉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네온이 요 2주기 끝에 머리에 있잖아요. 네온이. 자, 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은 주기율표상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 자, 선생님이 앞에서 봤던 5개 이온들의 위치를 짚어줄게요. 자, 먼저 산소 이온은 2주기 비금속 자리죠. 그 다음에 플루오린화 이온도 이쪽 끝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은 3주기 앞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온, 그리고 알루미늄 이온. 이렇게 있습니다. 얘를 좀 뒤쪽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네온 세트라고 불리우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등전자 이온들은 주기율표상에서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 2주기의 뒤편과 3주기의 앞편에 몰려 있어요. 자, 금속, 비금속으로 따지자면 2주기의 비금속 부분과 3주기의 금속 부분이 네온과 안정한 이온이 됐을 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죠. 등전자 이온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 A라는 입자가 있는데 얘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입자다라고 정보를 주면은 정답은 이 중에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2주기 비금속이든 3주기 금속이든. 그렇게 문제를 해석해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주기율표서의 이 위치상으로 기억을 합시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온 세트를 끝냈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아르곤 세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아르곤 세트. 자, 아르곤 세트는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안정한 이온들을 아르곤 세트라고 선생님 부르는 거예요. 자, 어떤 애들이 있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거 교재 없으니까 이거 하나 적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인부터 봅시다. 원자 번호 15번이에요. 원래 중성일 때는 전자가 15개가 있는데 자, 지금 전자 3개를 받았다라는 뜻이죠. 자, 원래 전자가 15개인데 3개를 받으면 전자가 몇 개가 되지? 18개가 되죠. 전자 18개를 갖고 있는 이온입니다. 자, 옆에 있는 황도. 원래 전자가 16개였는데 2개를 얻어서 음이온이 됐어요. 그럼 16 더하기 2. 전자 몇 개 갖고 있는 거야? 18개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면서 안정한 상태의 이온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 17개였는데 하나 얻어서 18개 된 거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양이온이죠. 원래 전자 19개였는데 하나 잃어서 18개. 20개였는데 2개 잃어서 18개. 그래서 모두 다 전자를 18개를 갖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같은 이온이다. 해서 얘네들을 등전자 이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다 전자 18개를 갖고 있어요. 자, 어떤 전자 배치를 갖고 있냐면 K에 2개, L에 8개, 그리고 M에 8개. 이런 전자 배치. 옥텟에 만족하는 전자 배치를 갖고 있죠. 전자 배치로 오비탈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에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여기 빠졌네요. 전자가. 그래서 2개, 8개, 8개 이런 전자 배치를 얘네가 모두 다 갖고 있어요. 공통점이죠. 자, 하지만 다른 입자이기 때문에 차이점도 있다고 했어요. 자, 어떤 부분이 달라야 돼요? 원자핵이 달라야 되죠. 자, 플러스 18이라는 건 18번의 아르곤의 원자 그림인 거고, 여기서 인의 이온이 됐을 때는 전자는 똑같이 이렇게 주변에 18개가 있지만 원자핵은 플러스 18이 아니라 15라는 겁니다. 얘는 플러스 16이죠. 얘는 플러스 17이죠. 얘는 플러스 19죠. 얘는 플러스 20이 되겠죠. 자, 그러면 등전자 이온 안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지금 원자핵이 더 세지고 있어요. 자, 전자가 모두 18개를 똑같으니까 가리는 효과는 비슷한데 원자핵이 강력해지니까 유효핵 전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효핵 전환은 증가하는 거죠. 유효핵 전화 증가. 자, 유효핵 전화가 증가한다는 게 어떤 의미지? 이 플러스가 강해지면은 전자들을 쫙 잡아당겨주죠. 쫙 잡아당겨주니까 원자핵 주변으로 막 모여들지. 그럼 사이즈가 줄어들지. 그래서 유효핵 전화가 강해지니까 이온들의 반지름은 줄어든다. 그래서 여기서 반지름을 비교해보면은 요 순서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크기가 작아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크기가 작아진다. 자, 그래서 등전자 이온에서는, 자, 정리합시다. 등전자 이온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등전자 안에서 반지름이 작아진다. 자, 왜 그렇지? 뭐 때문이야? 바로 유효핵 전화 때문에. 유효핵 전화가 증가해서.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주기율표에 네온 세트를 표시해 줬던 것처럼 아르곤 세트도 한번 표시를 해줄게요. 자, 옆에 그림으로 다시 와서. 자, 아르곤 세트는 어디 있냐면은요. 자, 여기가 16족이니까 여기 앞에가 15족이죠? 여기가 2인 자리고요. 황, 염소. 그 다음에 사주기에 1족, 2족. 여기가 사주기. 얘네들은 아르곤 세트입니다.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요. 그래서 위치상으로 봤을 때 3주기의 뒤편, 즉 비금속 자리와 4주기의 앞편, 금속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돼요? 만약에 문제에 입자 B가 있는데 이 B는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입자이다. 그럼 B는 누구 중에 정답이 있다는 거야? 얘네 중에 정답이 있다는 거야. 3주기 비금속이던가 4주기 금속 원소이던가. 아셨죠? 자, 그래서 요 그림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그려놓으세요. 자, 네온 세트는 2주기 비금속과 3주기 금속. 아르곤 세트는 3주기 비금속과 4주기 금속.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전자 이온 내용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선생님하고 배운 주기적 성질이 몇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 유효핵 전화 그리고 반지름이 있었죠. 자, 이 내용들을 정리를 잘 해둬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주기적 성질 하나 더 할 거예요. 나머지 하나 남아 있어요. 뭐죠?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까지 잘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기적 성질의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 때는 뭐 원자 반지름 비교하고 막 유효핵 전화 비교하고 막 이온화 에너지 비교하고 막 이것저것을 막 동시다발적으로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를 안 해놓는다면 무지 헷갈리겠죠. 진짜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기적 성질 부분을 어려워하는 이유예요. 헷갈리거든요.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배운 내용을 선생님하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요.
자, 한 번에 선생님하고 머릿속에서 쫙 정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주기적 성질이라고 함은 뭐뭐들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유효액전화. 여기다 써보자. 유효액전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지름. 원자 반지름.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이온화 에너지까지 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주기적 성질이라고 부릅니다. 자, 먼저 유효액전화는 어떤 개념이었어요? 개념이 핵전화에서 가림 효과를 빼주면 된다고 했죠? 이 가림 효과는 주변에 있는 다른 전자들이 이 플러스를 느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효과라고 했어요. 근데 이 방해하는 효과가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훨씬 치명적으로 방해를 한다고 했어요.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들보다. 같은 껍질. 자, 그래서 유효액전화 개념 확실하게 정리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주기성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주기성은 어땠어요? 자, 유효액전화는 주기성이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액전화가 증가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를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프 모양은 어땠었죠? 자, 1주기에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 증가하면 유효액전화 증가하죠. 자, 주기가 바뀔 때는 유효액전화가 살짝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자, 2주기 리튬부터 출발이에요. 자, 리튬부터 여기 리튬부터 2주기에서는 쭉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액전화가 증가하죠. 여기가 네온. 자, 이제 네온에서 나트륨으로 할 때 주기가 바뀌니까 다시 유효액전화가 갑자기 줄어듭니다. 자, 여기가 나트륨. 자, 나트륨에서 같은 주기에서 쭉 해가지고 원자 번호 증가하면은 유효액전화가 세지죠. 여기는 아르곤. 자, 주기가 바뀌면은 다시 이렇게 감소한다. 여기 칼슘 끝으로. 그래서 이런 그래프. 자, 지금 선생님이 그래프를 손으로 대충 그렸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손으로 대충 그릴 수 있을 만큼 이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눈 감고도 이 그래프가 모양이 그려질 수 있을 만큼. 왜냐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그래프의 일부를 그냥 다 짜고자 막 줘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 원자를 막 찾으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쉽게 그리고 빠르게 찾아내려면 이 그래프들을 어느 정도 잘 이해를 하고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게 유효액전화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원자 반지름 가겠습니다. 자, 원자 반지름은 말 그대로 원자의 반지름이다. 자,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기로 했다? 원자 여러 개를 결합시켜서 요 사이에 핵간 거리의 절반으로 측정하기로 했다. 자, 근데 이 방법은 어디에는 쓰일 수가 없다? 18쪽 원소들은 쓸 수가 없지. 얘네들은 비활성 기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했었고요. 원자 반지름. 자, 원자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인 성질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자, 주기율표에서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줄어들었죠? 자, 왜 줄어들었지? 이유를 잘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줄어들었어? 바로 유효액전화가 강해졌기 때문에. 주변의 전자를 쫙 잡아당겨주니까 사이즈가 줄어들겠죠. 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반지름이 증가하죠. 왜냐면은 전자 껍질 수가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껍질이 많아지니까 전자 껍질 수. 자, 그 다음에 주기성 했고요. 자, 그래프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프를 선생님이 그려보자면 자, 리튬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리튬. 2주기 1쪽 리튬. 자, 2주기에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 커질수록 반지름이 점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반지름이 점점 이렇게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자, 플루오린까지죠. 네온은 따지지 않기로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3주기가 되니까 다시 반지름이 증가하죠. 껍질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가 3주기 1쪽의 나트륨이에요. 자, 역시 같은 3주기 내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점점 반지름은 작아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염소죠. 자, 그 다음에 다시 껍질이 바뀌면서 칼륨이 됐어요. 자, 칼륨이 되면은 반지름이 증가했다가 4주기 껍질 4개니까 자, 같은 주기에서 반지름이 이렇게 감소하죠.
자,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반지름이 점점 감소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같은 족에서는 1족끼리 비교해보면 전자껍질 수가 점점 증가하니까 반지름 사이즈도 커진다는 거 그래프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대략적인 이 그래프 모양들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자, 이게 원자 반지름의 기본 내용이었다면 여기서 파생된 개념을 우리가 몇 개 더 배웠어요. 자, 어떤 개념을 배웠어요? 자, 원자끼리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자랑 이온이랑 비교를 했죠. 원자랑 이온이랑. 자, 근데 이온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가 나옵니다. 자, 원자랑 이온이랑 비교했을 때 원자하고 이온 중에 이온의 사이즈가 더 작다. 이온의 사이즈가 더 작으면 이 이온은 무슨 이온이 되는 경우라고 했어요? 저 바로 양이온이 되는 경우죠. 자, 왜 양이온이 된다고 했지? 원자에서 양이온이 될 때 마지막 껍질의 전자를 제거하니까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하죠. 그래서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양이온의 사이즈가 줄어든다. 자, 근데 우리 주로 양이온은 어떤 원소들이 양이온이 잘 돼요? 주기율표의 앞쪽에 위치되어 있는 1족, 2족, 13족이죠. 걔네들은 금속 원소.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금속 원소 중에 정답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원자와 이온의 사이즈를 비교했는데 이번에는 이온의 사이즈가 더 크게 나왔어. 그럼 이 이온은 무슨 이온이 됐다는 거야? 음이온이 됐다는 거죠. 왜 음이온이 사이즈가 더 커지죠? 전자가 더 많이 들어오니까 전자 간의 반발력이 늘어나면서 가림 효과가 커지지. 그러면서 유효액 전하는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자를 잘 못 당겨서 반지름이 줄어든다. 잘 못 당기니까 반지름이 커지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주로 음이온들은 무슨 원소가 음이온이 잘 된다? 비금속 원소다. 그래서 이렇게 원자하고 이온 사이즈 비교했을 때 이온이 더 큰 경우 나오면 비금속 중에서 정답을 골라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자와 이온의 반지름 비교하는 것도 했고, 자, 마지막으로 이 원자 반지름에서 파생된 개념이 뭐였어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거, 바로 등전자 이온이었죠. 등전자 이온. 자, 이 등전자 이온은 전자의 개수가 같은 이온들을 우리가 등전자 이온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네온 세트와 아르곤 세트가 있다고 했죠. 얘네들을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주기율표상의 위치로 기억하면 좋다고 했어요. 자, 네온 세트는 어디에 있어요? 자, 여기가 2주기고 여기가 3주기고 여기가 4주기로 본다면은, 자, 네온 세트는 2주기의 뒤쪽 비금속 부분부터 3주기의 앞쪽 금속 부분까지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세트 아르곤 세트입니다. 아르곤 세트는 어디에 있어요? 3주기의 뒷부분 비금속부터 4주기의 앞부분 금속까지, 여기가 아르곤 세트의 위치이죠. 자, 이런 등전자 이온에서는 반지름을 어떻게 비교하면 돼요? 자, 전자의 개수가 같으니까, 전자의 개수가 같은데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플러스가 증가하는 거지. 플러스가 강해지면 전자들을 잘 잡아당기잖아. 그럼 반지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여기서 쭉 이렇게 갈수록 반지름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등전자 이온 요로 갈수록 반지름이 점점 작아지겠죠.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더 크게. 얘가 2주기고 얘는 3주기니까 더 크게 해서 이렇게 작아진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등전자 이온까지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자, 선생님하고 쭉 한 번에 정리하니까 머릿속에 더 잘 들어오죠? 자, 이 내용들 여러분 복습 잘 하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남은 선생님 예고했어요. 이온화 에너지를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 정리하고 문제풀이까지 이어나가 볼 거니까 오늘 배운 내용 잘 복습하고 오면 됩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하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